안녕하세요. 남윤재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면 저는 법무법인 산지에 지금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교회의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도 사단법인 크레도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의심받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대표라고 있으면 의심받죠, 사회생활할 때. 세 개를 갖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이재원 목사님께,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재원 목사님께 급히 금요일날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저희가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 40일을 했었습니다. 산지교회에서. 로마서 강의 끝나자마자 이재원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로마서 강의 끝나기 전이었으면 못한다고 했었을 텐데 마침 끝나자마자 전화하셔서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 20-30분 모여서 뭐 이재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등 몇 분, 그냥 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몇 부 할까요? 어저께 전화해 드렸더니만 100부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 원래 듣던 건 달랐습니다. 이재원 목사님한테 이제 전 당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법 강의입니다. 졸립다는 얘기죠. 이 새벽에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끼고 계시는데 법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면 무척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 드리는 거니까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이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좀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파라다임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얘기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단 오늘 이 차별금지법의 차별 대상, 차별 그가 23가지예요. 이 법에 언급된 게. 그 중에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냥 동성애자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성애자 단어가 별로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고, 동성 간 성행위, 차라리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강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동성애 또는 동성애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가 이 법에 의하면 알바생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내심의 의사예요. 내가 동성애자예요. 그럼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정말 동성애 행위를 하는지 우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조건이라면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웬만하면 회사에서 다 승진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고는 안 되고요. 이게 단순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에서.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보시면 압니다. 일단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헌법상 평등권, PPT를 보시면, 근데 사실 PPT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보세요. 혹시 좀, 저도 사실 이 돋보기인데 이렇게 돋보기를 쓰셔줬고, PPT보다는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헌법상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그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가진 기본적 이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는 게 10조고요. 11조가 평등권이에요. 이걸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보통들 갖고 있는 평등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법 11조에는 평등권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이건 없어요, PPT에.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평등권 제11조에 나오는 그 규정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11조에 나오는 평등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헌법상의 기본권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어요. 이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법으로서 이제 국민들을 통치하는데, 국가가 제정하는 이 법이 모든 국민들한테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과 사인 간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평등은 무엇이냐? 이것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게 그 헌법 11조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에요.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뭐냐면, 이 헌법에 있는 평등권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다른 차원을 헌법상의 그 평등권을 한다고 해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그 차별의 개념을 모든 것을 같게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다루는 평등 개념과 다르다.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녹음을 하세요. 제가 뭐 천천히 하라고 하면 40분 내다 못해요. 2조 정의입니다. 2조 제1항의 성별이란, 여기서부터 벌써 나옵니다. 성별이란, 이 정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그 법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 정의 규정이에요. 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벌써 제2조의 1항에서 이 성별에 대한 정의에서 그 성경과 반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성의 내용에 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장애 있죠. 출신 지역이 있어요. 4항에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요. 이렇게 이 법안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적, 호의적, 이끌림, 개인의 가능성, 인식, 인지 이런 식으로 매우 주관적이면서도 내면적이고 또 가능성에 대하여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이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어떤 법의 적용 대상이 매우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법의 문제가. 그래서 지극히 법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적용이 좀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 어떤 법 적용의 원칙이 몰각되는 거죠.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별에 의한 인식 또는 표현, 자신이 인지, 성과 타인이 인지, 일치하거나 불치한 상황. 그러니까 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정의 규정 자체가 벌써 주관적이고 내면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아침에도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됐다가 자기가 불리할 때는 여자가 됐다가 유리할 때는 남자가 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기독교에서의 문제점은 좀 읽어보시면 압니다. 사실 이게 사실 매우 사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인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옳음과 틀림 사이에서 동성애 부분에는 틀림으로 우리 놓고 있죠. 그죠? 동성애에 대해서 틀림으로 놓고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틀림으로 놓고 있는 것을 중간에 다름도 아니고 바로 옳음으로 넘겨가는 거예요. 이 법은. 그리고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틀림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그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킵니다. 동성애가 단순히 틀림이 아니고 이제 다름도 아니고 옳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틀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만들 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데, 법원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그 법원이 도덕의 최소화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들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쓴 용어는 거의 우리 교회 내에서의 용어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도덕의 최소화가 법이에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 도덕의 최소화가 법인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이 도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도덕적 논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 논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틀림의 영역이니까. 동성애 자체가 옳음의 영역으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걸 틀림의 영역, 비판하는 것 자체가 틀림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덕을 눌러버리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이들은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이 뭐예요? 인간의 권리죠. 권리 좋죠. 근데 서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권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종교 그리고 도덕 윤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 인간이란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도덕적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도덕적 논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법으로 눌러버리면 그럼 도덕이 법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설 땅이 없어지는 거죠. 자, 정의를 좀 더 보겠습니다. 학력, 고용 형태. 7호의 고용 형태를 보시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 근로와 단시간 근로와 기간제 근로와 파견 근로와 그 밖에 통상 근로 이외의 근로, 모든 근로 형태를 다 얘기해요. 고용은. 또 병력은 병의 이제 그거죠. 교육기관이 있고요, 공공기관이 있고, 근데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이 안 돼요. 모든 근로자와 모든 사용자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는 다 포함되신다고 보면 돼요. 이 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게. 그러면 우리의 경제 활동이 온전히 이 차별금지법으로 규율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알바 얘기했죠. 고용 형태가 임금으로 구성되는 모든 고용 형태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일용직이든 뭐 계약직이든 뭐 아니면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 근무 형태가 다 고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우리 정규직이 되는 게 우리 근로자들의 꿈이잖아요. 정규직 아주 좋잖아요. 정규직이 되는 것보다 동성애라고 주장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정말로. 고용이 확실히 보장이 돼요. 계속 가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40분을 제가 시간 달라고 했으니까. 맞아.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입니다. 그 차별이란 해가지고 나와요. 1호를 보시면 중간에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게 종교의 이단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걸 좀 두려워하죠. 다만 종교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이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이 법에 의해서 그 법원 판결이 발례가 바뀔 수도 있죠. 또 사상, 정치적 표현,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이나 그런 어떤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저세성이 있고요, 학력이 있고요, 병력 또는 건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에서 취업할 때 병력을 제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업종이 아닌 이상. 그다음에 그런데 1호 뒤를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라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가 있어요. 고용, 재활용역, 시설들의 공급과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 훈련,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허용. 가에서 라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없어요. 이게 다 해석으로 다 들어가요. 물론 교회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무척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면서 포괄적으로 확 넓힘으로써 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과연 이게 차별인지에 대한 게 지극히 모호해질 수도 있으면서 이어령, 비어령, 여기 걸면 여기, 저기 걸면 저기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의 자유는 당연한 거고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위축시킬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기 1호까지가 직접적 차별이에요.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2호부터가 간접적 차별이에요. 그래서 외견상 2호부터 이게 2호가 재밌어요.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취했어요. 나 동성애가 귀찮아.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알아서 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는데 그거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그래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리해졌어 라면 그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옳은지 틀린지 몰라 라는 중립적 위치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조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표현은. 3호가 이제 간접적 차별, 3호, 4호, 5호가 간접적 차별의 대표적인 것인데 3호,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성추행이나 아니면 성적 음담패설이나 농담 같은 걸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적 언동이에요. 그냥 성적 언동, 성적 말인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성적인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4호, 제1호 강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루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이 지금 4호가 과연 혐오 표현이 포함됐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 법조인들 내에서도 포함된 거야. 왜냐하면 이 4호는 이 법 말고 이 법의 기본이 되었던 인권위원회에서 한 평등법에서 만든 그 혐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자꾸 하나 안 틀리고 그 1호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혐오에 대한 표현이고, 여기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환경이라는 단체, 우리가 환경 그러면 우리가 자연 환경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환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이라는 게 결국 해석의 여지거든요.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환경.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 결국은 정신적 고통은 내면의 고통인 거예요. 신체적 고통, 이건 뭐 다치고 그런 거가 신체적 고통이겠지만 정신적 고통은 괴롭다고 느껴지면 정신적 고통인 거예요. 이게 위자료나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는 그 혐오감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은 차별이 되는 겁니다. 앞에 3호와 이어져서 성적 언동과 4호하고 같이 연결되면 그냥 이게 혐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5호에 다시 나오죠. 분리,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예요. 표시, 이 표시에는 모든 표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도 포함되고,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분리, 구별, 제한 뭐 다 있지만, 분리, 구별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구별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이 구별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무척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이 구별을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는데, 이 구별한다는 것은 평등의 기본적인 원칙, 다른 것은 다르게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평등권의 그 헌법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간접차별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 그 어떤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어떤 그런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심각하게 그 위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항 2호를 보시면, 2항 2호, 이게 안 보여요. 프린트를 보세요. 2항 2호를 보시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외 사유에 따라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하는 건 결국 역차별을 허용하는 문구예요. 역차별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역차별을 허용하는 문구를 넣는 규정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우리 관점에 대한 것은 그 법으로 판단 안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 법조인들의 생각이에요. 내면의 관점, 내 생각은 이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규율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그런 관점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제 4조를 볼게요. 4조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제가 적은 건 읽어보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좀 툭툭툭툭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가 나와요. 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차별에 관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하에서 만든 법률 중에 자유권과 평등권이 규정되지 않은 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을 만드는 기본 두 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이라는 건 사실 모든 법령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바꿔야 돼요. 혼인 관련 법률이 만약에 평등권, 이 법에서 정한, 이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민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 법 체계를 위반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법률이 가는 거예요. 그죠? 헌법, 법률, 그다음에 영,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게 법의 체계예요. 이 체계인데 헌법에서는 큰 원칙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법률을 통해서 각각의 사유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을 사는데 이게 다 헌법에서 규율 못 하잖아요. 그걸 법령으로 하죠. 근데 그 법령으로도 아주 세칙 부분,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벌금을 얼마로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그런 세칙 부분까지 또 법률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랑 그렇게 내려가고 또 그 안에서 또 규칙이요. 이게 법의 체계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 얘기한 평등권의 기초를 둔다고 하는데 그것과도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해요. 이 평등권과 관련된 모든 지금 한 22개인가 법이 있어요. 개별법들이 있어요. 뭐 장애인, 뭐 여성, 뭐 아마 이 23개 종목 중에 왜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슈를 하냐면 이 23개 아까 항목이 23개였거든요. 성별 뭐 쫙 해가지고 23개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법이 있어요. 법률이 없는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 법들로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위에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 법조인들 중에 차라리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규율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포괄적으로 씌워버리니까 숨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근데 다른 것들은 이미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개개의 법률이. 이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동성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법들조차도 이제 나중에 이 법에 맞추도록 재개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 법에 맞춰서 재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들도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법을 적용할지. 그럼 충돌할 때 과연 이 법이 일반법이고 지금 제정되는 법이 특별법이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 고용에 관한 뭐 법 이랬을 때 이게 그럼 특별법이냐 그것도 애매한 이유가 보통 특별법은 일반법을 만들고 이거에 근거해서 특별법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일반법은 법률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일반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위법이 되면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으로 재판을 하게 돼요. 두 개 상충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구조가 돼버리면 충돌했을 때 상위법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이 법이 상위법의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건 장담을 못하지만 법조인으로서 그러면은 충돌됐을 때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맞춰서 지금 재개정을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 사이에 헌법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래봐야 뭐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법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법률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우고. 근데 특별히 이건 동성애에 대해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왜냐면 다른 법이 없거든요. 동성애. 그러니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2장으로 가시면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가 있어요. 이건 뭐 쭉쭉 넘어가겠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얘보다 간단해요. 뭐만 보시면 되면 뒤에 그 수로만 보시면 돼요. 하여야 한다. 1항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존중하여야 한다. 이거 권고안이니까 권고안도 존중하여야 한다예요. 그다음에 7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한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조에 그다음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건 국가인권회가 요구할 수 있죠. 자기네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국가기관은 다 하여야 한다로 끝나 있어요. 특히 구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해가지고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든 규칙과 각종 제도와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거 법조인들한테 이게 되게 민감한 단어예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재량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경우 사전에 국가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검찰은 헌법상 기관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 기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각 행정기관의 장들은 무슨 장관들 있잖아요. 그 각 부서는, 정부 부처는 다 헌법상 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헌법상 기관이 아닌 국가위원회는 자기 마음대로 의견 제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국가기관의 장들은 하여야 한다요. 이거 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전 대통령 되는 것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아주 그냥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거의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보다 더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개별법들은, 그 차별과 관련된 평등과 관련된 개별법들은 각 소관부서가 다 달라요. 뭐 복지부, 무슨 부, 여성부 해서 다 소관부서가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걸로 인하면 다 모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평등, 사실 평등이라고 할 땐 자유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모든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볼 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기관한테 모든 게 몰리는 거예요. 평등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있는 게 그건 막 서로 막 복잡할 것 같고 막 그게 오히려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모이면 그건 독재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권력이 되고 독재가 되는 거예요.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 고용 좀 조금 속도를 붙여볼게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8시? 오케이. 네. 자, 모집 채용상의 차별 금지입니다. 그 3호를 보시면 서류 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등의 정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들 정보 못 해요. 그 다음에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이거 그 어떤 병력하는 거 제출 못 해요. 근데 성별 등을 기준으로 채용 인원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교회가 뽑을 때 이건 분명히 걸릴 거예요. 채용할 때 뭐냐면, 일반 행정직 뽑을 때는 절대로 동성애로 이어서 떨어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성직자들을 채용할 때는 이게 동성애를 안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 막 그런 설왕설래 하잖아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어차피 교회는 재상법하고 그런 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일반 행정직을 뽑을 때 이거 반드시 걸립니다. 이거 해외 사회도 다 걸려요. 동성애자가 타이핑 치는 거와 회계 업무하는 거와 비동성애자가 회계 업무하는 거고 업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 근로계약 보면 2항을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보시면 사용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그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 학력을 고려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력 갖고 차별해서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용자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나왔으니까 얘기했지만 뒤에 보면 이 법의 기본적인 모든 구제 절차라는 건 이 법에 관련된 모든 입증 책임은 가해자 측에 있어요. 나중에 그 일반 조항으로 아예 픽스를 해버렸어요. 지금 사용자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 좀 하잖아요.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 알아요. 재판을 해보면 결국은 양쪽이 다 입증을 못하거나 판사가 양쪽이 갖고 온 증거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사용자가 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재판할 때 반은 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사용자가 지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부담을 갖고 가는 거예요. 판사로 하여금 확실한 내가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증거까지 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성애가 되게 애매한 게, 동성애를 이쪽으로 입증 책임을 돌린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면의 얘기잖아요. 내면. 난 차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차별을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우리가 입증을 할 때 보통 입증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와 부자기가 있어요. 뭐 하는 거와 안 하는 게 있어. 그럼 하는 거를 입증하는 게 쉽겠어요?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겠어요?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죠, 당연히.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나타나니까. 근데 내가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의 뭐 정말 거의 안 되는 걸 입증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건 거의 뭐 사용자 너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한다. 물론 성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난 차별 받았다고 하면 사용자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로조건 13조에 또 임금 쭉 나옵니다. 다 그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쭉쭉 가시면 되고 나중에 한번 쭉 조문을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조문 강의를 할 때 왜 이 강의를 하냐고 하냐면 제가 이재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차별금지법이 나쁘다 막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 특히 젊은 친구 중에 그런 얘기 툭 던지시는 분도 있다고. 아니 목사님 차별금지법 보시기나 하셨어요? 이런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그렇게 몇 개 구절로 나온 것들만 우리가 다시 듣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30분짜리 못 들으시잖아요. 유튜브 5분짜리 6분 넘어가면 이제 유튜브 끄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것만 우리가 단막단막 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내가 차별금지법을 다 봤다고 할 수 있을까? 퀘스천이 딱 든다고요. 그럼 이제 성도가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일반인들이 법쭉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나 봤다. 대충 안다네요. 이런 거 넌 아니? 이렇게 오히려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득이 된다고요. 14조 임금의 금품이 있고요. 15조 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 사역자를 고용하게 되었을 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부서가 아닌 행정부서에 배치하거나 기독교 가치관을 교육훈련할 시에는 차별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요. 일단 동성애자가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가 들어올 때 동성애자라고 얘기 안 하고 들어오죠. 그냥 커밍아웃 할 뿐이에요. 난 동성애자다. 해고도 못하고 교육부서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배치상의 차별금지 있죠. 승진상의 차별금지 있습니다. 이 승진상의 차별금지 나중에 구제수단하고 얘기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8조 해고 퇴직 등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퇴직 등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여서는 안 돼요. 자, 처음 교회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동성애자 이단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단을 숨기고 채용됐을 때 이후에 밝혀졌거나 자기가 밝혔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 퇴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있죠. 자, 직업소개 기간이 있습니다. 자, 재화 용역 등의 공급과 이건 이제 차별의 내용들을 이제 파트별로 나눈 조항들이에요.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있죠. 그 다음에 토지주거시설 있습니다. 토지주거시설, 그 다음에 24조 보건의료 있고 25조 문화 있고요. 26조 시설물이 있어요. 이 문화 25조 문화에서 종교행위 중에 문화가 아닌 게 거의 없잖아요. 요새는 이 문화라고 해당되는 영역에 다 이게 걸쳐질 겁니다. 26조 시설물 접근용인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시설물. 우리가 시설물이니까 예배당도 시설물이에요. 우리가 시설물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시설물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시설물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종립학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학교,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그 안에서 어떤 동성애자,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분들 계세요. 근데 선량한 동성애자 말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동성애자들이 분명히 이 법이 들어오면 들어올 겁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대형교회, 중형교회,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등록할 거예요. 새가족도 할 거예요. 1:1 아니고 다 할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하듯이 다 할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격을 요건을 구성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모여서 교회 내에서 예배당은 자기네도 뻘쭘 하니까 저쪽 부속시설에서 우리가 퀘어 신학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퀘어 신학자 불러서 막 한다고 해요. 못 막는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숭실대 사건이고 대표적인 게 한동대 사건이에요. 못 막는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퀘어 축제도 못 막아. 이건 제 그냥 뇌피셜 상상인데 구판을 벌려도 못 막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종교행위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에 진정해서 지금 동성애와 관련해서 진정돼서 국가위원회에서 진정된 것 중에 기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위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진정한 건 다 받아줘요. 지금 그 분위기 한동대, 숭실대 다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28조 정보통신, 그 다음에 29조 방송서비스입니다. 이제 차별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간접차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는 기독교 방송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럼 설교단에서 동성애 설교하면 죄가 되나?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사참배할 때도 일제시대 때도 법에 어긋난다고 그럼 설교 안 하실 거예요? 설교는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따라. 법에 어긋나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느냐 하면 설교단의 설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해야지요. 그건 법이 어떻게 돼도. 안 그래요?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걸 퀘스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이제 다른 거 방송 콘텐츠, 유튜브, 그 다음에 각종 방송 이건 문제가 돼요.
이건 다 걸려요. 콘텐츠 자체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상에 대한 것, 뭐 그런 거에 다 걸립니다. 이거 단체 등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30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기 보면 1호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등으로 지정된 단체, 2항 비영리 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단체, 뭐 5항 그 밖에 국가기관만 지정해서 취재원 보조 받는 공로서. 지정기부금 단체 운영하시는 교회 성도분들이나 교회 단체들 많아요.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NGO 얼마나 비영리 단체 많습니까? 다 걸려. 다 걸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사단법인 크레도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법무부 산하예요. 저희가 후원해 주실 분은 저기 있으니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걸려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더라도 거기서 저희 사단법인 크레도도 사실 크리스찬 사단법인이라고 안 해요. 다만 내용 컨텐츠가 다 그거일 뿐이지. 다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이름으로 어떤 크리스찬 마인드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영리 단체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제재가 따른다는 거죠. 교육기관 및 교육 3절입니다. 31조 교육기회 차별금지. 이건 쭉쭉쭉 가겠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종립학교, 대안학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교육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벌 받겠죠.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전학 자퇴 못 시켜요.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이제 몰래 입학해서 대안학교에 입학해서 나중에 동성애자를 밝혔을 때 퇴학시킬 수 있느냐? 못 시켜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잘못을 저질렀어요. 애가 큰 잘못을 했어요. 퇴학이나 전학이나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얘는 퇴학이나 전학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 순간만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면 돼요. 저 동성애자인데요. 그러면 학교는 집값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 친구가 동성애자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이 친구는 자기 어떤 남자친구랑 뽀뽀하는 사진 하나만 찍어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퇴학이나 전학이 다른 사유로 해서 전혀 동성애 때문에 안 한 것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학교 측에서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럼 학교장이 어떻게 했어요? 귀찮죠. 그냥 가자. 인권위에 진정하면, 이의 신청하면, 또 이의 신청을 다시 인권위에서 당연히 인권위에서 99.99% 다 동성애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소송 제기하겠어요? 허이고 저라도 그냥 가자. 이 애 하나인데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만연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도 다 그렇게 돼요. 33조 학교활동, 34조 교육기관 장, 뭐 편의 제공 쭉쭉 나옵니다. 36조 자격증. 지금 동성애자가 성교육 자격증이나 교육훈련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성교육 자격증을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겠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성교육. 동성애자가 와서 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4절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잠정권, 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인데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대요. 38조 이미 이런 건 우리 소송 구조제도지 많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약자라고 해서 지금 편의까지 제공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39조, 40조 넘어가겠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되게 들어가셔서 차별의 구제,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앞에 내용들 먼저 한 이유는 이 내용들 좀 알아야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이 앞으로 법정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무가예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학자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사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학자 입장에서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인간이 이성의 사고가 있는데. 근데 저는 재판을 해보면 인간은 결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돈에 움직이고요. 자기 입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변호사로서 진행하다 보면 거짓말 너무 잘해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인간의 바닥까지 보는 게 저희들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상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차별의 구제. 이게 41조, 이게 아주 압권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 행위의 피해자, 여기부터가 압권입니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뭐가 황당한지 모르세요?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나 제3의 단체가 진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구제수사는 인권위원회를 모인다고 했죠. 모든 구제수사의 스타트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으로 스타트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에서의 모든 나의 피해 구제, 내가 차별받았다는 사람의 피해 구제는 인권위의 진정으로 시작돼요. 이게 마치 법원에 제소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진정으로 시작되는데, for example, 난 내가 동성애자인데, 전 동성애자 아닙니다. 참고로 동성애자인데 예를 든 거예요. 뭐 차별을 받았어. 근데 밝혀지는 것도 싫고 가족들 아는 것도 싫고, 그래서 친구랑 그냥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 진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단체라고 하면 얼마나 단체를 많이 만들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 말고도 신이 나는 거예요. 단체들이 서로 찾아다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기본 500이 보장이 되거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체들도 발굴을 하겠죠. 얘기 들으면 그냥 바로 진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래도. 이건 엄청난 효과가 돼요. 교회 내에 예를 들어 동성애자 성도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동성애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기는 동성애자도 아니면서 동성애자가 차별받는다고 느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동성애자가 안 했는데 자기가 진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황당해지는 거죠, 정말. 제3단체만, 거의 단체가 주관하는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 나올 겁니다. 소위 말해서 친고죄가 안 되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하면. 누구나 고소고발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진정의 범위를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42조 시정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차에서. 이제 진정을 하면 공정이래.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정명령을 하는 거죠. 한동대 시정명령을 했죠. 그다음에 숭실대 시정명령 했습니다. 지금 이 법을 자꾸 만드는 게 시정 권고했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시정 권고까지 할 수 있어요. 처벌이 없어. 한동대 말 안 들었죠, 당연히. 숭실대 말 안 듣죠. 그럼 이제 깝깝한 거야. 국가인권위가 이제 종이 호랑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시정 권고가 결국은 다 모든 행정관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학교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도 행정관서 거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학교 운영에 진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제 시정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처분이에요. 명령이라는 건 처분. 국가행정기관의 처분이에요. 처분은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 원상회복, 차별행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해. 우리 학교는 내가 차별한 적이 없어. 나 사용자로서 차별한 적이 없어. 나 정말 억울해. 그러면 의견 제출 기회를 양쪽에서 하고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45조의 이의 신청이에요. 근데 어쨌든 시정 명령이 그 행정 조치라고 그랬잖아요. 행정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했는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원래 행정법 안에 있어요. 행정법 안에, 행정법이라는 조문은 없지만 행정법리 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은 돼 있어요. 이 행정 처분이니까 이행강제를 부과해요. 근데 이게 부과를 하는데 사망을 보면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44조 사망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뭔가를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죠. 근데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요. 이게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석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정하는데 그 내용에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이 안 돼 있다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왜 법률에 규정이 됐잖아요. 이 법률이잖아요. 영 위에 이 법률에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률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을 해요. 이게 행정소송하는 그 절차를 다 따른 거예요. 행정심판. 그러니까 45조가 행정법 내에서 행정심판이 되고요. 46조가 이제 행정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진정이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서 소송,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건 차별행위를 했다라고 주장받는 사람이 소송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행정소송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은 국가가 하는 소송이니까요. 자, 이제 47조 시정명령의 집행정지입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소송 중이나 뭐 그랬을 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일단 이건 집행정지, 그러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한 사람이 집행정지 해주세요. 왜냐면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시정 명령이 내려왔으면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집행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모든 행정법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48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요청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48조와 49조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정인,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쪽, 진정인은 소송 비용 안 들고요, 변호사 나라에서 대주고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소송 구조. 그러니까 진정만 하면 나머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절차까지 자기 돈 안 들이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좋아하겠죠? 나라에서 돈 대주니까. 이쪽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아주 좋은 시장이 개발되는 거예요. 피해자를 대리하는 쪽에서. 소송 지원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구제 조치. 이게 뭐냐면,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 행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에요. 이거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 제기 중,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중지 임금, 그다음에 근로조건 개선, 손해배상 판결까지 할 수 있어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인데.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법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허용한 꼴인 거예요. 근데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보다 더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왜냐면 법원에서 하는 판결이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가해자라고 지목이 됐다고 해서 어떤 교회가, 가해자는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배상 해줬죠, 임시조치로. 그 다음에 그 임시조치로 다 그 차별행위 중지 그런 게 다 법원에 의해서 집행력 있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법원 판결이 한 번 있었어요. 뭐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그럼 본안 가서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들은 그런 경우에 거의 90% 진다고 봐요. 법원의 판결을 법원이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 앞에 소송, 소위 말해 구제조치, 법원의 구제조치의 소송에서 이미 증거는 다 들어갈 거라고요. 이 소송에 들어갔던 증거로 판단된 거, 이 소송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크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 이것보다 훨씬 낫죠. 이것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럼 소송하겠어요? 지금 뻔히 아는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재판 청구권이 몰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재판도 나중에 이의 신청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껄끄름하는 거죠. 야, 이거 법원에서 미리 임시조치 해버리면 이거 아무 소송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쟨 돈도 안 들이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엄청 드는데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든다고요. 사실 저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제가 변호사라서 말씀드린 거죠. 변호사 비용이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과 정력과 노력의 문제인 거지. 심각한 겁니다. 51조,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지금 얘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자, 피해자가 이제 민사소송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까지는 지금까지 행정소송이라고 보시면 됐어요. 진정과 그다음에 이의 신청과.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혹시 졸립진 않으시죠? 되게 걱정돼요. 왜냐면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표정을 못 봐, 제가. 손해배상, 이거 민사예요. 민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행위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입증을 해야 돼요. 다 전환되는 거예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입증 책임 전환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무과실 책임 정도는 있어요. 무과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 사고 났다. 그럼 이제 너 책임이 아니다. 이런 거, 시설물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이용자가 이거 잘못 건축돼서 이거 입증한 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입증 책임을 다 가해자 쪽에 전가하는 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더군다나 이 항에서는 손해배상액까지 추정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저희 말해 원고가 소재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손해 발생에 따른 그 원인의 위법성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 원고 측에서. 특히 손해액 입증하는 게 애매해. 특히 정신적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 손해액 액수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아주 자상하게, 그러면 너희들이 손해액을 입증을 못하겠으면 추정해 줄게. 그래서 가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 이익은 솔직히 좀 산정하기가 쉬워요.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돌봐주는 겁니다. 사망이 이게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손해액의 2배에서 5배 이하, 그다음에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이게 재미있어요. 배상금의 하한이 500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일단 5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우리나라처럼 위자료나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짠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위자료 되게 짜요. 법원 판결 기본이 막 다투어야 300, 200. 그래서 우리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가 죽었을 때 개값보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손해배상 액수가 더 적다. 왜냐면 개값은 이게 딱 가격표가 나와 있거든. 사람은 가격표가 없거든.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 손해배상 액수가 작아요. 근데 일단 500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해볼만 한 거죠. 500부터 시작이니까. 뭐 좀 좋아서 2배까지 되면 1,000만 원인 거예요. 일단 진정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증거는 다 마련해 준다고요. 왜 거기서 조사 다 나가주잖아.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서 진정하면 그 증거는 누가 수집해 주냐면 국가인권위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조사 나가고 뭐하고 그 자료들이 쌓이잖아. 이건 100% 손해가 된다고 봐는 거예요. 그럼 5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의적이라고 하면서 4가지 항목을 해요. 그 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차별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가 있다고요? 가해자 측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법률용어로 악의와 고의를 구별해요. 악의는 단순한 고의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 악의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는 좀 달라요. 고의는 내가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나의 의사, 내가 이 행위를 하고 내가 이런 의사가 있었다까지가 고의예요. 그죠? 악의는 이걸 통해서 쟤한테 내가 좀 피해를 줘야지 라고 하는 게 악의예요. 근데 일단 이 악의성 판단을 고의에 기반을 두면서 고의도 상대방이 가해자가 입증, 지속성, 반복성도 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했어, 반복적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에 입증. 그 다음에 보복성이란 말 그대로 이건 정말 내심의 의사잖아요. 보복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를 보복 안 했다는 걸 또 입증. 그건 사실 다 악의가 돼요. 이 차별 행위는 특히 교회나 조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장기간 근무를 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악의성이 인정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또 입증책이 다 저쪽에 가 있으니까, 가해자 측에 가 있으니까. 이거는 52조에서 이제 증명 책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의 원칙을 정한 것.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만 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이건 누가 먼저 칼자루를 잡느냐 싸움이에요. 먼저 진정하는 사람이 위너예요. 진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위너라고요. 승자라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누가 먼저 칼의 손잡이를 잡느냐의 쟁투가 벌어질 거라고요. 우리 교회야 그거 못하죠. 우리 신앙적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회, 누가 먼저 진정을 할 것이냐, 차별당했다고. 이 칼을 쥐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를 해체시키는 법이에요. 누구를 채용도 못해요. 겁나서 해고도 못해요. 승진시킬 때도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 54조 정보공개 의무를 보시면 이건 정말 기절 촉발 노릇입니다. 고용과 관련하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금지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3항을 볼게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2항에 기재된 기한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1항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보통 정보 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이나 공기관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거나. 이건 사인 간에, 회사 내에서 사인 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꼭 5인 이상뿐이 아니라고. 근데 여튼 어떤 대리가 3명 있었다고 칩시다. 3명이 대리가 있어요. 이제 대리 이제 과장 승진할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 자기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주 큰 잘못이 아닌 이상. 하지만 거기 인사고과라는 게 쫙 있겠죠.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야. 그럼 나머지 2명의 인사 자료를 다 정보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개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차별이라는 거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동성애자를 승진시켜요. 난 승진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동성애자가 그럼 딱 이런 거죠. 딱 보면 알잖아요. 한 2달이나 석 달 후가 승진 인사 처리야. 그럼 쓱 하면서 자기 인사 담당자한테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동성애 취향이 있어요. 참 그동안 직장 내에서 이거 참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만약에 승진이 안 돼봐요. 제가 그때 커밍아웃을 해서 승진이 안 됐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자, 다른 나와 경쟁자들 정보를 내주세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져요. 그러면은 정보 공개를 해줘야 돼요. 정보 공개를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차별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자기 개인 정보를 이 사람한테 줘야 돼. 다 오픈되는 걸 참아야 돼. 근데 정말 너가 동성애자 맞니? 맞아요. 증거 한번 갖고 와봐. 그럼 어떻게 증거를 내요? 그렇죠? 내심의 의사인데. 그럼 영 쭈삣쭈삣하면 뭐 자기 형제끼리 뽀뽀하는 사진 하나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봐요, 뽀뽀하잖아요.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동성애자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애 낳고 사는 동성애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잖아요. 자기 내면의 의사잖아요. 이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정규직이 되는 것보다 동성애자라고 표시하는 게 직장 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상상의 나를 이게 상상의 나를 실무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판하다 보면 인간은 정직하지 않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교회는 그냥 지하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일 입법이 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누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기업에 가서 막 헤쳐놓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 법의 그 불합리성이 막 드러날 텐데 당연히 그럼 교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동성애자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럼 교회는 동성애자라고 성도를 안 받겠어요? 못하죠.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올 때도 동성애자면 박히나요? 안 밝힌다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55조 이게 저희 말의 형사처벌 대한 조항이에요. 불이익 조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재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변의 처벌 강요 불이익 조치를 하여도 안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56조 이게 이제 형사처벌이에요. 이게 소위 보복 조치라는 거예요. 그죠? 보복 조치하면 안 잡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55조 1항을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구제 절차의 준비가 있어요. 황당한 거예요.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재기 진행 과정에서 자 이게 뭐냐면 준비하고 있을 때 만약에 해고하잖아요. 보복 조치예요. 진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고했잖아요. 사용자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 변호사하고 짜면 돼요. 변호사가 나 상담하고 그게서 변호사 한번 전화 한번 틱 하는 거죠. 이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도 상담 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진정 준비하고 있었어요. 난 차별을 받았어. 그래서 진정해야지. 준비하고 있었어. 얘 진정을 준비하고 막 지금 몰라 액션을 취하는데 해고해야지. 그럼 형사처벌이에요. 이거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가해자는 몰랐어.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 고용주는. 근데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성애자나 이런 위험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해고도 못하고 퇴직처분도 못하고 승진을 시켜줘야 되고 이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왜 오늘 교회 얘기보다 막 써있긴 하지만 일반 직업, 직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동성애 반대 저도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사실 교회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시민이 나서야 될 문제예요. 우리 경제 자유가 경제 활동이나 모든 자유권이 엄청나게 지금 제한을 받는 법이에요. 이건 거의 이거 외국에도 이 정도까지 법은 없어요. 외국도 다 별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돼 있고 이게 만약에 정말 그대로 통과된다. 근데 저희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만 통과되면 되니까.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 사회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동성애자가 되면 돼요. 내신 의사니까. 굳이 행위를 안 해도. 그래서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가면 돼요. 양성애자가 되니까. 아침에 저녁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자기 유리한, 이거 완전히 사회를 불신의 사회와 거짓의 사회와 어둠의 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교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 감옥 가면 어떡해요? 감옥 안 가요. 보복 조치가 아닌 이상. 우리 이행강제급에서 교회 망하면 어때요? 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특별헌금 만들면 돼. 특히 돈 있는 분들이 이행강제급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 차라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 어나운스를 할 때 교회가 처벌을 받을 것,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제가 아는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 제정되면 교회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지 왜 교회는 처벌 안 받으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교회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법에는 엄청난 맹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교회만의 맹점이 아니에요. 모든 기업, 모든 1인, 2인 기업, 알바생도 해결을 못하는 법이 된다고요. 동성애자라고 주장만 하면. 여기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살자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 하나 살자고, 우리의 신앙 하나 지키자고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살고 죽는 건 누가 살리시고 누가 죽이시나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 법으로 교회가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럼 이 운동을 하나요? 우리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가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에요. 교회가 죽고자 하면 살 거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예요. 설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나요? 동성애 설교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법으로 설교 못하게 하면 뭐 설교 안 하실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이재호 목사님한테 가끔 말씀드려요. 제 구치소 지리 잘 알아요. 접견을 가가지고 제 손 잡고 같이 가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그 정도 야성은 있잖아요. 만약에 설교하는데 처벌한다고 하면 법이 더 강화돼서 그 정도 야성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 시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회가 된다고요.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린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사회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그거의 교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한국교회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렇게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나왔다면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혹여 오늘 강의와 그 말씀 가운데 꼭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주여 아버지, 그것을 못하였기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주여 저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